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전국의 피서지와 도심 다중이용시설은 아주 많은 인파들로 북적였습니다. 올여름 이 코로나19 재유행 양상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신규 확진자가 26,299명, 12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의 확진자 수도 지난주보다 2.4배나 급증했습니다. 요즘 지역의 대학병원에서는 입원 환자와 지정보호자가 반드시 PCR 검사를 받은 후에 들어올 수 있게 방역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이 병실 내 환자 또 보호자 감염이 확산돼서 불안한 모습이 보이죠. 입원하는 환자의 복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허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병원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유행 속에서 오늘부터 모든 50대 성인과 기저질환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은 4차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사초점에서 현재 코로나19 상황 좀 정리해보고요. 백신 접종에 대한 얘기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7월 18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오늘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의 양은 20에서 80mm 예상됩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어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는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안동 27도, 영주 26도, 봉화 2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안동시와 사단법인 안동시 관광협의회는 KTX와 연계한 관광택시를 운영합니다. 안동 관광택시는 KTX 이용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가이드와 사진 촬영 서비스는 물론 MZ세대의 감성과 공감을 이끌어내 새로운 힐링 여행을 제공하기로 한 건데요. 관광택시 운전자는 지난 3월부터 7주간 62시간 교육을 받은 스마일 관광대학 관광택시 교육 수료생들인 베스트 드라이버고요. KTX 관광택시 여행 상품은 올 하반기 관광택시 이용 고객 1,000명을 목표로 코레일 관광개발과 홍익 여행사가 맡아 관광객 모객을 진행합니다. 한편 안동시는 관광지 간 이동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광지 접근성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관광지 간 급행 노선을 신설한 데 이어 이번 관광택시 발대식을 통해 도보 여행객들의 답답함을 많이 해소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이번 주에도 경북 동해안은 장마철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변덕을 부리겠습니다. 우산을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고요. 어젯밤부터 쏟아지고 있는 장맛비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되는 비로 저지대 침수나 산사태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마리논 헬기 사고 4주기인 어제 포항에서 순직 장병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2018년 7월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은 포항 비행장 활주로에서 정비를 마친 뒤 시험 비행 중 추락했고, 이 사고로 당시 헬기에 탑승했던 장병 5명이 순직했는데요. 어제 추모 행사에서 유가족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마리논 헬기 사고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유족들은 사고 직후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이 결함이 있는 헬기를 공급해 5명의 장병을 숨지게 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업무 과실치사 혐의로 김조원 전 카이 사장을 고소했는데요. 지난해 6월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전 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희생된 우리 장병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대체로 흐립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낮은 25도, 습도는 85%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풍이 불면서 종일 0.5에서 2m의 비교적 잔잔한 물결을 일겠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독립기념관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외국인 유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울릉도 독도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유학생들은 중국, 베트남 등 9개 국가 학생으로 구성됐으며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해 자세히 알리고 전 세계에 독도를 홍보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은 탐방 전 독도 관련 특강을 듣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지식을 쌓았고요. 울릉도에 도착한 후에는 울릉 수토역사전시관을 방문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울릉도와 독도를 수호했던 활동에 관해 배웠고 직접 독도 땅을 밟은 후에는 독도박물관에도 방문해 개인별 소감문 발표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베트남 학생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독도를 안전하게 지키는 독도 경비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며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땅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오늘 보는 키워드 뉴스 월요일에는 매일신문 창원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청부 입법입니다. 네, 어제 그제 많이 본 단어인데 네. 이게 대구시와 대구시 의회 얘기죠? 맞습니다. 네. 이 지금 대구시의회가 대구시가 제시한 방향의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을 이제 의원 발의를 한 게 청부 입법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예, 이 청부 입법 논란이 지난 13일입니다. 이 통합 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이 7건인데 이게 대구시의원 발의로 시의회에 접수되면서 이 청부 입법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공기관 통폐합 내용이 대부분 담긴 조례안을 시의원들이 내놓자 이 시정을 견제해야 하는 시의회가 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인 것입니다. 네. 지금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비판을 네. 하면서 얘기가 커진 거죠. 맞습니다. 이 정의당 대구시당이 14일 논평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이번 임시에 의한 제출 기간을 넘겼고 이를 해결하려고 이제 의원 발의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대구경실련 역시 성명을 통해서 이 대구시의회가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청구입법 아니다 네. 지금 반박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이 논리가 이제 홍 시장이 이번 조례안들이 당정회의를 거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정당 정치의 기본일 뿐 이 청부 입법이 아니다라는 논리인데요. 그 홍 시장이 16일 오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청부 입법이라는 거는 뭐 이익 단체나 특정 세력의 청탁으로 하는 의원 입법을 말하는 거다라면서 네. 이 집권당 내부의 당정회의를 거쳐서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된 거를 청부 입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또 그리고 앞으로 당정회의를 거쳐서 또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법을 모두 청부 입법으로 매도할 거냐 이렇게 좀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역사회에서 이제 이런저런 어떤 그 지적들이 나오는 걸 이제 공개 반박을 한 거죠. 네, 그런 셈이 되는데요. 네. 예, 홍 시장은 또 이어서 정부 출범 초기에 뭐 정부 조직법이나 좀 급속을 요하는 기관 통폐합 같은 경우에는 이 복잡한 정부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당정회의를 거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예를 들면서 네. 이거는 뭐 중앙 정치나 지방 정치나 이치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조직 개편이나 뭐 기관 통폐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부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관례이기도 하다라고 또 덧붙였고요.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라면서 이제 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DIP입니다. 네, 대구 디지털 산업진흥원을 네. 줄인 게 영어로 줄인 게 DIP죠. 그렇죠. 여기가 네. 그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 그렇죠. 아닌가요? 지목이 됐었는데 네.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구시가 추진하는 산하기관 통폐합 작업에서 원래 DIP가 대구 TP에 통합되는 걸로 지목이 네네. 됐었는데 극적으로 빠졌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이 DIP의 소관 중앙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의 적극적인 좀 DIP 육성 의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과기부의 어떤 그런 이야기, 의지가 네. 사업에 반영이 그러면 돼서 네네네. 그럼 이제 뭐 독자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과기부가 최근에 대구시 관계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대구를 디지털 혁신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곤역 거점 진흥 기관인 DIP가 만약에 대구 TP합
앞으로 이제 흡수가 되면은 네. 이런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이런 뜻을 전달을 했고 시가 이런 의견을 수렴한 겁니다. 대구시는 그래서 과기부 측에서 DIP의 존치 필요성과 함께 이제 정책적인 지원 의사를 밝혀서 네. 이번 통폐합 대상에는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네, 걱정이 컸겠는데 일단 다행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사실 업계가 가장 걱정을 네네.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극적으로 환생하게 돼서 환영한다 이런 네네. 입장이고요. 대경 ICT 산업협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역 ICT 산업의 헤드쿼터인 DIP가 없어지면은 이 지역 기업 지원이 소홀해질 거가 이제 뭐 불보듯 뻔해서 정말 노심초사를 했는데 네.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수성 알파시티를 이제 대구는 물론 전국적인 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만드는데 DIP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까 잠깐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 얘기하셨는데요. 네네. 여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이 원래 이제 그 DIP와 함께 대구 테크노파크로 흡수될 예정이었는데 네. DIP는 살아남았는데 디자인진흥원은 예정대로 이제 흡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네. 이 디자인진흥원 소관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반대 의사를 대구시에 밝히긴 했는데 시의지가 좀 강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구시 측은 이 전산업 부분에 필요한 디자인 지원 사업 특성상 디자인진흥원이 대구 TP 산하에서 사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논리고요. 다만 이 디자인진흥원 통폐합에는 산업부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설득을 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네, 바로 DIP와는 희비가 엇갈리게 됐네요. 맞습니다. 네. 이 여기도 업계 반발이 지금 엄청 심한데요. 예. 대구 경북 디자인 기업협회가 최근 성명서를 내고 디자인진흥원 통폐합 절대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최근에는 전국 단위 이제 디자인 기업 협회에서 연대 투쟁을 또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 측은 이 디자인진흥원이 통폐합이 되면은 디자인 전문 기업 지역 기업들의 매출액이 상당 부분 감소하고 경북 쪽에 좀 지원 사업에도 좀 문제가 생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얘기 계속 나올 텐데 쭉 네. 한번 팔로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신공항입니다. 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인데요. 네. 뭐 새 소식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좀 뜻을 모았고요. 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그 K2 대구 공군기지 내의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걸로 보여서 네. 이 신공항 건설 사업이 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네, 미군 기지 이전 협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네. 이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최근 이 K2 내 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재개를 해서 8월 초까지 이전 논의를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 네. 이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신공항 건설 사업 1단계 이 군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의 핵심 절차였는데 네. 이게 미국 당국이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장기간 이게 보류되고 표류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 미군 기지를 옮기려면은 이 미국 국무부 차원의 승인과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요. 예, 예. 근데 이제 앞서서 미 정부는 뭐 미군 기지를 대구에서 군위까지 단 50km 옮기는 건데 이거를 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옮겨야 되는 필요성에 공감을 하지 못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대구시가 지난 2월에는 용역 기관인 이제 포스코 컨소시엄하고 국방부에 이거를 용역 완료 시점을 무기한 연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논의가 재개됐다는 거잖아요. 네. 이 뜻은 이제 주한 미군이 미 국무부로부터 협상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사업 필요성을 이제 적극적으로 알릴 기회가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특별법 제정 문제도 조금 숨통이 트인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특별법 제정이 대구시와 경북도가 그동안 입장 차이를 좀 보이면서 네네. 좀 불화설도 제기되고 이랬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합을 맞추게 됐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경북도는 이제 대구시가 선특별법 후 착공을 주장을 하면서 이 군공항마저도 이제 국토부가 전액 국비로 다 짓고 이 군공항 건설 대가인 종전부지는 대구시가 무상으로 양려받아야 한다. 이런 이제 특별법 제안에 대해서 이제 경북도가 난색을 표해 왔는데 네. 최근에 합의를 본 게 두 광역단체가 신공항을 이제 원안인 기부대 양려대로 계속 추진을 하고 이제 군공항 건설 때 이제 뭐 돈이 물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을 하면은 네. 이제 국방부 특별회계를 통해서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런 투트랙 접근에 합의를 한 겁니다. 이 신공항 추진 방법에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생각이 좀 다르다. 네네. 근데 일단 투트랙 접근으로는 합의가 됐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죠? 기부대 예. 양료로 계속하고 네. 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철우 도지사도 최근 국회를 방문해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를 했는데 이 도지사가 뭐 대구시와의 논의는 불화가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건전한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그 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통합신공항 짓는데 이제 많은 도움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죠. 삼계탕입니다. 네. 지난 주말이 초복이었죠. 그렇죠. 네. 삼계탕 값이 하기야 물가가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많이 난리긴 한데 올랐어요. 삼계탕도 예.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보통 15,000원은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 가격 동향을 보면은 이제 지난달 대구 지역의 삼계탕 가격이 평균 14,500원 정도였는데 이게 지난해 같은 달 대비해서는 한 4.8% 오른 겁니다. 네. 이 더운 날씨 때문에 보양식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지는데 이 올해 닭고기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한 20%나 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15일 기준으로 축산물품 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은 이 키로당 닭고기 도매가가 4,000원을 넘어섰습니다. 4,000원 넘어섰다. 예, 이게 지난해와 비교하면 또 22%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네. 오른 이유가 뭔가요라고 묻기도 그렇습니다. 너무 네. 네, 그죠? 일단 말씀드리면은 사료비 같은 투입제 가격도 기본적으로 오른 거고요. 네. 그 올해 상반기 도계량 감소 때문에 이 닭고기 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삼계탕 재료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재료 가격도 오르면서 이제 직접 삼계탕을 만들어 먹는 비용은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 한국 물가 정보 포털을 보면은 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삼계탕을 집에서 만들어 먹으려면 한 31,000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네요. 이게 지난해 26,000원보다 한 17% 오른 겁니다. 네. 네. 뭐는 안 올라서 걱정입니다. 그죠? 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대구 스타디움 상가입니다. 네, 영화 보러 자주 가는데 그렇죠. 네. 너무 썰렁해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아, 여기 상가가 많이 침체돼 있는 맞아요. 것 같은데요. 네. 이 대구 수성구 대흥동 대구 스타디움몰 상가에는 지금 가보면은 이제 입점 문이 적힌 현수막이 정말 많이 걸려 있습니다. 네.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 이곳에는 이제 음식점, 가구점, 뭐 스포츠 브랜드 같은 거 입점에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공실입니다. 이 36개 음식점 가운데 영업점은 이제 14곳으로 40%를 지금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영화관만 지금 있다는 거거든요. 가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예, 영화관은 네. 계속 유진하고 있는데 네. 이게 여기를 찾으신 시민들도 공실이 너무 많으니까 몰라요. 좀 당황해하는 예. 것 같아요. 여기 시민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화 관람하고 뭐 또 식사할 게 없나 해서 상가를 들어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네. 상권이 너무 많이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가 관계자들은 이 상권 악화는 뭐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됐고 특히 이제 지난해 6월 여기 대형마트가 하나 있었는데 맞아요. 폐점했잖아요. 네네. 그 이후로부터는 상황이 더 악화됐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구 스타디움몰이 2011년 9월에 개관을 했는데 꽤 크잖아요, 그죠? 꽤 커요. 네. 예.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BTO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 건설이 됐거든요. 네. 사업자가 지금 2028년 9월까지 무상으로 운영권을 갖고 있는데 이후 3년간은 유상으로 상가를 사용하는 이 운영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업자가 2028년 9월까지는 무상으로 네. 운영을 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입점한 상인들이 걱정이네요. 예, 왜냐하면 2028년 이후가 되면 이 사업자 입장에서도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떨어질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근데 일단 대구시는 이 악재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대구시청자 미디어센터와 대구관성미술관이 이제 개관을 하면 상권이 좀 활성화될 수 아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차원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전국 대부분 학교가 방학하죠. 여름방학. 국립대구박물관에서는 7월 한 달 매주 토요일에 야간 개장을 하고요. 또 민화 부채 만드는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취재해 왔어요. 유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 미나 부채 만들기 체험은요. 미나 도안에 색칠을 해보는 체험인데요. 황묘 농접도, 씨름, 화조도, 연화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한 후 색칠해서 나만의 부채를 만들어 볼 수 네.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진행했던 프로그램이라서 야간 개장 문화체험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한 단축근무로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가족 단위의 체험객들 많았는데요. 국립대구박물관 권경미 주무관에게 프로그램 기획 이유와 작품 선정 기준 들어봤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새 종류 중에 한 가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새 종류 중에서 어떤 게 인기가 제일 많나요? 아무래도 연화도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배경 다 색칠하기 너무 어렵지 않겠어? 어렵긴 한데 그 달이 있으니까 그냥 밤으로 하려고. 이게 달이 있어서 밤하늘로 했구나. 여기는 왜 회색으로 하는 거야? 바위 위에 새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싶어서. 이 새가 주인공인 것 같다, 그치? 제일 화려하게 꾸며볼까? 응. 어떤 색으로 하고 싶어? 알록달록한 색. 주말에 관람객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전시 관람도 좋지만 전시 외에 즐길 거리가 있었으면 해서 이제 야간 개장 무단 체험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번 7월 달은 여름을 맞아서 부채를 준비하게 되었고 부채에 그려진 민화를 색칠하며 나만의 민화 부채를 만들 수 있는 체험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지만 그림을 봤을 때는 어디서 본 것 같은 친숙한 느낌이 드는 작품으로 선정을 하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색칠을 하면서 작품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우리나라 민화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김홍도 작품, 씨름은, 또 화조도, 연화도, 이런 멋진 그 작품들이 많이 있나 봐요. 네, 그 중에서도 황묘 농접도는 또 김홍도의 작품인데요. 노란 고양이가 나비를 놀린다는 내용이고요. 또 이 작품에 등장하는 고양이와 나비가 장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선물로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연화도로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요. 네. 이 사각사각하는 색연필 소리도 좋았고요. 네네. 또 제가 좋아하는 색을 칠해서 작품을 완성하고 나니까 뿌듯하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체험객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들어봤습니다. 시지동에 사는 이혜련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갈 만한 데 없어 찾다 보니까 박물관에 있었는데 홈페이지에 한다고 적혀 있어가지고 알고 찾아왔거든요. 도화는 아기가 선택했는데 꽃과 새가 나오는 게 예쁘고 색칠하기가 편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조도를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 색칠하는 게 성인이 돼서 할 일이 잘 없었는데 아기랑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칠해볼 수 있어가지고 재밌었고 아기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시민인데요. 날씨도 많이 덥고 해서 아이와 박물관 견학을 왔다가 민화 부채 만들기 하는 체험이 있길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채 색칠을 해보니 학창시절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아이랑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즐거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권예준입니다. 어떤 그림 선택했어요? 꽃이랑 새랑 같이 있는 그림이요. 사람보다 새가 더 좋아서 했는데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새를 딱 색칠을 했는데 그 새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민트색이랑 파란색이나 분홍색이나 빨강색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여름에 다니면서 이 부채 쓸 거예요. 네. 자, 전시도 함께 보면 좋겠고 부채 만들기 체험도 하고 유리 씨도 만들어 왔다고 하니까 부럽습니다. 네네. 네. 네, 또 이 내방가사 전시도 지금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네, 8월 맞아, 하고 있어요. 21일까지 그렇습니다. 열리고 있으니까요. 네네. 또 보고 싶은 분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부채 만들기 체험 키트를 수령해간 시민의 목소리와 함께 방문객들이 바라는 점을 들어보고요. 권 주무관에게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예정돼 있는 전시도 들어봤습니다. 수성구 상동 쪽에 사는 손주 둘 둔 할머니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좀 위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현장 체험을 하면 더 좋겠지만 받아가서 집에서 애들하고 체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받아갑니다. 저는 씨름도로 했습니다. 같이 색칠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중세랑 고대 시대도 봤는데 좋았고 특별 전시도 해서 좋긴 했는데 애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 같아가지고 애들이 볼 수 있는 위주의 그런 관람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연주회 이런 거 있으면 들으러 오고 싶어요. 이런 체험들이 지속적으로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고학년들하고 중학생들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문화 프로그램도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주 목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문화 체험으로 금동광 옷핀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 토요일에는 체험을 하지 않는 대신에 청명정악단이라는 단체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8월 20일에는 국립민속
국악원과 동덕훈 국악놀이터, 가얏고 티라노 황금똥의 비밀이라는 협력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연 말고도 올해 2-3번 정도의 협력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니 박물관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셔서 건강하고 즐거운 박물관 관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나부채 만들기 체험은 선착순 200명이 무료로 할 수 있고요. 네. 7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체험이 가능합니다. 7월의 주말 무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부채도 만들고 가족들과의 추억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유리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걱정에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부 감기약이 품절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지난 오미크론 대유행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오늘 시사초점에서 코로나19 관련한 얘기 준비했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공공의료본부 김종현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한동안 대구도 뭐 코로나19 확진자 수 확인을 안 할 정도로 좀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만 딱 치러들면서 지금 상황이 달라져요. 최근에 대구 지역 확진자 추이가 자꾸 많아지죠? 네. 7월 둘째 주 일일 평균 확진자는 1236명으로 첫째 주 580명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이는 지난 2월, 2, 3월에 오미크론 유입 시 증가 속도만큼은 아니지만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더블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 확진자 수 10만 명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앞으로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분간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예측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전파력과 면역 회피 능력이 높은 이제 BA.5가 주류종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네. 최근 이제 집단 면역 수준이 떨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고 실내 생활과 에어컨 사용이 증가, 그다음에 휴가철로 인한 사회적 이동 증가 등 이 바이러스 확산에 유리한 환경들이 많이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아직은 집단 면역 수준이 높아서 증가 속도나 정점에 대한 예측이 지난 오미크론 대유행 때보다는 좀 규모는 조금 낮을 거로 보이고요. 질병관리청도 한 10월경에 한 16만 5천 명 또는 이제 9월 중순에 한 20만 7천 명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이면 추석이 또 있는데 그것도 걱정이고. 네. 그죠? 이제 네. 올해 초에 그 오미크론 뭐 스테리스 오미크론 60만 넘을 때 있었잖아요. 하루 62만. 네,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갈까요, 혹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질병관리청에서도 한 20만 전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들어온 BA.2.275가 좀 광범위하게 퍼진다면 지금 예측보다는 좀 더 큰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마스크 없이 휴가를 보내겠다라는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 정도쯤에 재유행 온다고 얘기하긴 했었어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위 변이가 계속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하위 변이가 그만큼 더 무섭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BA.1이거든요. 네. 이게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한 2에서 3배 정도 높았는데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알려진 BA.2는 BA.1보다 한 30% 정도, 또 BA.5는 BA.2보다 또 30% 더 전파력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BA.5는 이제 가장 전파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홍역과 유사한 수준인데 이번에 유입된 BA.2.75는 이제 BA.2와 BA.5의 혼합형에 가까워서 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 반마인 이제 켄타우루스라는 네. 이름을 얻게 되어졌는데 예. 실제 BA.5보다 훨씬 전파력이 높을 것이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좀 위험한 게 이런 하위 변이들이 자연 감염이나 백신으로 획득한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미 걸린 분도 또다시 감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진 한번 됐던 분들도 이제 그 면역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또 확진될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백신으로 오던 접종은 접종 한 3개월 시점부터 감소할 수 있고요. 감염으로 획득한 경우는 백신 접종보다는 좀 더 오래되지만 역시 서서히 감소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한번 감염된 분들도 재감염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바이러스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변이하기 때문에 델타 변이에 걸렸던 사람은 또 오미크론에 걸릴 수 있고 또 이런 이제 최근에 BA5나 BA.7는 면역 회피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걸렸던 분 또는 이제 백신을 접종해서 면역력이 형성된 분도 감염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인 거는 한 번 걸렸던 분이 재감염되는 경우에 정상은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하위 변이들 특성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중증으로 간다거나 사망률이라거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행히 이제 BA5의 중증도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아직까지 치명률이 많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역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BA2.75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높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지만 아직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임시 선별 검사소도 없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검사를 하거나 하면은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거죠? 어때요? 이제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은 보건소에서 이제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요. 현재는 이제 대부분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이제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이제 우리 자부담으로 하는 이제 신속 항원 검사의 중심의 진단 검사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자부담입니다. 현재 633개가 운영 중이고요. 대구시는 이제 확진자 규모가 좀 더 증가하면 이전에 했었던 임시 선별 검사소를 재운영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퍼지고 나서 하는 거 말고 미리 이제 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아, 네. 그죠? 제가 질문 순서에는 없지만 갑자기 말씀하니까 걱정돼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고요. 네네네. 지금 예를 들어 코로나 확진자 관리라든가 아니면 지원 이런 게 이제 다 뭐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확산세를 꺾기 힘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이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지원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확진이 돼도 숨기고 이제 계속 일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는데요. 실제 지금 이렇게 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낮춰지고 이제 지원도 예전보다 준 부분들은 결국 이제 이 경제 활동이나 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불가피하게 이제 결정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은 있을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확진자에 대한 격리를 이제 유지하는 것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4차 접종 얘기가 나왔고 오늘부터인가요? 50세 이상 4차 접종 대상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 이게 2차, 3차 안 맞은 분들도 계실 테고 3차 접종했는데 또 뭐 확진됐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력이 다 다른데 네,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50대 이상 접종 이렇게 해서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BA5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전파력이 세고, 중증도는 뭐 이전보다 그렇게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응의 핵심은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4차 접종에 이제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더불어서 50대를 포함했는 것도 50대도 이제 기저질환의 비율이 상당히 좀 높고 또 3차 접종 맞았던 분들이 대부분 접종이 한 4개월이 지난 시점인 만큼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제 50대를 4차 접종 대상군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3차 접종 후에 4개월이 지나신 50대 이상 시민분들, 그중에서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4차 접종을 받으시는 게 안전하고요. 만약 3차 접종 후에 감염이 되셨다면 확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셨으면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까지 완료하지 않으셨다면 일단 중요한 게 최소 2회 이상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기 내에 접종을 맞으실 것을 이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신규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이 이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4차 접종을 하라는 건 기존에 있는 백신을 맞으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런 단어도 나왔어요. 백신 피로감. 그러니까 네. 같은 어떤 그 바이러스로 백신을 이렇게까지 맞아야 하나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적하셨듯이 사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백신이 최근 변이된 어떤 지금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개발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염의 예방 효과는 떨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에 대한 이 예방 접종을 통해서 보호막을 강하게 할 수 있으면 지난번과 같이 이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또 재유행으로 대한 피해를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4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도 지금 방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우리 머릿속에 없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 날은 덥고 이제 휴가철이고 막 이래서 많이들 막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만 불안함이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그죠? 네. 네. 불안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다시 넣는다 그러니까 아마 특히 요즘 같으면 실내에서 에어컨 사용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걸린 건지 아니면 냉방병인지 뭐 이런 이제 그런 분들 많으세요. 증상이 네네 애매하고 해서 괜찮겠지 하고 적지 이 증상이 있더라도 이제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분들 주변에 특히 고위험 분들이 계신다면 본인이 의도치 않게 이제 통로 역할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가급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특히 가족 중에 고위험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역이 지금 예를 들어 의료 체계나 방역 인력 부분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구시가 방역 대책 좀 신경 써야 할 부분 어떤 게 있을지요? 지난주에 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한번 했었고요. 네.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응의 핵심은 사망자 발생을 얼마나 막느냐에 달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의료적 대응 역량의 이제 확보가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의 이제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되고 지난 유행 때 굉장히 피해가 컸던 요양병원이나 시설 같은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이나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대구시 같은 경우에 의료 대응을 참 잘해왔거든요. 이제 그 당시 했었던 이제 의료 대응의 협력 체계를 재가동시켜서 의료기관사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또 단계별로 병상을 확보하는 게 지장이 없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관련 심포지움을 대구시에서 개최합니다. 알겠습니다. 쭉 좀 지켜봐 주세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북대학교 병원 공공의료본부 김종현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3분으로 갑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가가지고 많은 분들 지금 얘기를 합니다. 뭐 일본 신문 얘기까지 하는데 굳이 이럴 필요 있나 싶은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닮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네, 초반에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닮았다라고 하는 진단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때문에 지지율이 추락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정책 추진에 관련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좀 다른 것은 정책이 아니라 인사 문제가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편중 인사, 사적 인연의 동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재풀이 좁다라는 지적까지도 받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고 이 보수층까지 지지 대우에서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탈 양상이라든지 또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보다는 2014년 말이나 2015년 초에 박근혜 정부였죠. 비선실세 논란 때 30% 지지율 정도 떨어졌던 거하고 더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수층에서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정윤회 파동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정권 유지가 힘들다는 경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강원도 강릉인가요? 그 윤 대통령 오래된 지인의 자녀인 행정관, 행정요원 얘기가 지금 나왔고
그 권성동 대표의 또 얘기가 또 좀 그 문제를 일으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뭐 업무 능력 인정받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발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우아무개 네네. 행정요원의 경우는 뭐 선발 절차 자체는 위법이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는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이 추천했다고 그렇죠. 스스로 밝혔는데요. 네. 우아무개 씨 우친이 바로 권 원내대표 지역구인 강릉에서 선관위원을 지내고 있습니다. 네. 또 우아무개 씨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원금 후보 시절에 이제 1천만 원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기 때문에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기용이 되기 전에 한 회사,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감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게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네. 무상근 명예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뭐 크게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우모 씨 한 명뿐만 아니라 지인 채용 건이 여러 건 연달아 불거져 나온 것 이게 크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김건희 영부인이 경영하던 코바나 컨텐츠 이쪽의 직원이 2명이 발탁이 됐다라는 보도부터 시작을 해서 또 최근에는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가 채용이 됐다. 그리고 그만둔다고는 했지만 어떻게 채용됐는지 경위가 잘 밝혀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사적 인용의 채용이 왜 이렇게 낮은가 그리고 인재풀이 좁은가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위법이 아니다라고만 할 일은 아니다. 예,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국민들 앞에 해명을 하고 또 비슷한 일이 잦게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탈북 어민 북송 논란도 있는데 이게 양쪽이 엇갈립니다만 그 뭐 사람을 뭐 10명 이상 죽인 흉악범이다 그러던데요. 왜? 네. 그 흉악범인지 아닌지 여부도 현재는 쟁점이 되고 있고요. 네, 귀순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들이 맞습니다. 애초부터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는 의견과 함께 그러나 귀순 의향서도 제출을 했다. 이런 것들이 다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법적 쟁점들이 좀 더 남아 있는데 국내에서 처벌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자백 말고는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한국 법정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형사 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라고 하는 정의용 전 안보실장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론하는 쪽에서는 타고 온 배에 대해서 포렌식을 하는 등의 증거 수집의 시도가 가능하고 또 국내로 들어온 이상 한국 사법제도로 재판을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방이 적법했느냐라는 쟁점이 있는데 비정치적 중대 범죄자이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난민으로 보지 않고 추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 난민이 아니라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추방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법상의 중대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제 북송의 사유로 삼는 게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일 뿐 귀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법이 여기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국내에 북한에서 흉악범죄 등을 저질렀던 사람이 23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일단은 이제 돌려보낸 어부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준이 있는지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국제 문제로 좀 비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고문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는 범죄인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엔의 고문 방지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유엔에서 좀 관심을 갖고 반드시 과정이 규명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제 북한이 고문 국가라는 걸 이 과정에서 입증하려다 보면 외교적 파장이 너무 컸을 거다라는 그런 반론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의용 그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반박 입장을 내놨어요. 네. 몇 가지 반박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북한에서 먼저 소환을 요청했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측에서 먼저 판단을 해서 북한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인수를 받을 의사가 있느냐를 물어봤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용 전 실장의 의견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예전까지 뭐 특별하게 쟁점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청와대가 국정원보다 먼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새로 쟁점화가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의용 전 실장이 다시 답변을 한 것이고요. 근데 다만 이 경우에 이제 정 전 실장의 말이 맞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쟁점이 생기는 것이, 그렇다면 북한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5일 만에 북송을 결정할 만한 상황이었는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니었는가, 또 이런 의견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뭐 출마 선언에 나온 표현이라든지 단어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윤석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 3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정치권이 남 탓을 많이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윤 대통령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좀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고, 윤 대통령 지지도가 어차피 하락되기 때문에 굳이 거론해서 공격하지 않는다는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 역시도 이재명 의원도 선거 연패 책임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휩싸여 있다는 거, 이걸 또 감안을 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윤 정부에 대한 비판, 공격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고 아픔을 보듬으며 희망을 향해 나가는 민생 정치 대신 보복과 뒷조사가 능사인 퇴행적 검찰 정치가 자리 잡았다. 이 부분은 윤 정부를 염두에 둔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이제 전문을 보면은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민생 경제 쪽으로 큰 비중이 할애가 돼 있고, 또 뭐 정치 개혁, 당원 민주주의 강화론, 청년 양성론, 이렇게 자주 나오는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좀 더 특기할 만한 부분은 공천 학살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네. 예, 당의 화합을 강조한 것이고, 비이재명계에서 우려하고 경계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을 거다. 좀 당의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대표직을 수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인데, 이것이 이제 지켜질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 경선에서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항하는 경쟁자들 얘기로는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의원은 그 우려를 반박했고요. 경선 과정을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은 이재명 의원의 우위가 뚜렷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 이재명의 대결이 될 공산이 높고, 네.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경선의 큰 변수로 떠오를 것이다라고는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법 리스크들, 뭐 대장동, 백현동 개발이라든지 법인카드 유용, 성남 FC 의혹,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 대선 때는 수사가 좀 유예됐었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추상적인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이 주장으로는 좀 극복하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이라든지 또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의원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좀 전에 나온 그 연합뉴스발 보도를 보면은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예비경선 후보 등록을 하려고 했지만 서류 제출 자체가 거절돼서 이제 무산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국회 안에서 기자회견을 갖지 못해서 네. 국회 바깥에 정문에서 출마를 선언을 그랬죠. 했는데, 예, 사실 뭐 6개월 이상 당원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또 당의 기구에서 의결을 해주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출마가 가로막힌다는 거는 뭐 기정사실로 예정이 됐던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박지원 전 위원장한테 남아 있는 것은 당직 선거에 꼭 나서지 않더라도 당 내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또 조직화할 수 있는, 세력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본인이 토사구팽 당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토사구팽이라고 했을 때는 이 토사구팽의 개는 사냥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냥개가 버려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들개의 길을 찾아야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또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행보에도 귀추가 쏠리고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앞으로? 네, 최근 며칠간의 행보를 보면은 강경한 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러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심 청구라든지 가처분 신청, 이런 절차를 밟기보다는 일단은 징계를 수용을 하고 이것을 앞으로 극복하는 행보를 밟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경찰 수사라든지 검찰 기소 여부가 될 것이고요. 무혐의 의견이 나오면은 사태 반전이 가능하고, 기소될 경우는 치명타를 받겠지만은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우군을 확대하겠다, 또 적은 최소화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과 일단 접촉을 하면서 그런 좀
포지티브한 행보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 쪽에게 정면으로 도전한다든지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 공영방송이 편파적이다, 민주당이 언론 장악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과방위를 양보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뭐 KBS, MBC 모두 민주노총 총산하에 언론 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만, 네. 잠깐 어떻게 오셨어요? 네. 언론 노조라고 했을 때 조합원들도 여러 명이 있고 그 안에도 다양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뭐 한 노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 이건 좀 상식적으로 좀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논조에 불만이 있으면 비판은 분명히 정치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특정 세력을 탓하는 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거고 사실 언론 노조가 민주당 정권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할 때 앞장서서 반대했던 세력입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제 국민의힘이 그걸 막아섰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걸 막아서는데 더 크게 공헌한 것은 언론 노조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해야 됩니다. 제가 괜히 여쭤봤어 마지막 질문.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찰박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입니다. 앞산터널로 상인동 쪽 법물동에서 출발해 나오는 첫 터널 50m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전도사고 발생했습니다. 구간 유의해서 지나셔야겠고 화랑로 동대구 LPG 3거리에서 효신내거리 방면 효신내거리 50m 지난 지점에선 승용차 추돌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이 시각 비가 내리면서 고속도로 위쪽으로 사고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외관 부근 155km 지점 갓길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 처리 중이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에선 예천 나들목 111.2km 지점 갓길 승용차 고장 처리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비가 오랜만에 너무 시원하게 많이 오던데요. 내일 아침까지 오고 이번 주 목요일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더위도 조금 누그러지고 가뭄도 좀 나아지고 녹조도 좀 완화되고 아이고 좀 나아져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도움이 좀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7월 18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